지금 상황만 보면은 미국 16위 은행이라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어서 주말에 그 CS가 훅 그냥 피인수당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음에도 지금 빅스 지수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16.77로 굉장히 낮거든요.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큰일 겪은 지 얼마 됐다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국가도 그다음에 중앙은행도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항상 어느 정도 위기 구간에서 이제 점프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 국가들하고의 어떤 경제 동맹이나 경제적 우위 속에서 중국도 압박하고 결국에는 뭐 다른 국가들도 결국에 압박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권한들과 수익들을 미국 기업들한테 창출시키는 힘이 있었는데 그 구조가 블록화되면서 깨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블록화되는 양상 속에서 외교 정치적으로 편가르기가 심하게 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스털링 블록이 생긴 다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그림은 거의 5년, 10년의 장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지는 그림은. 근데 반대로 금융, 아까 말씀하신 빅스는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데 경제와 지금 금융은 따로 노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고 뭐 빅스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런 형국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민감도가 워낙에 커졌고 그건 뭐냐면 가계 자산이 그 에쿼티 쪽 뮤추얼 펀드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이제 은행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상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하는 와중에도 1년이라고는 하지만 BTF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양적 완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 한도니까 다시 돌아주면 그거 아닙니다. 1년 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중고차 가격을 신차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미 그만큼이 사실 시장에는 돈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신다면 금융 쪽을 어떻게든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준과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의 어떤 괴리도는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는 구간이 되면 될수록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경제를 보면서 금융시장이 완전히 침체로 가거나 폭락으로 가겠네요.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블록화되면요. 사실은 그동안 과거에는 중국에 물가를 수출하는 뭐 이런 전략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해피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이제 깨졌고 그렇다면은 과거 우리가 느꼈던 정말 저금리와 저물가의 해피한 시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상당히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인도라는 그런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좀 이런 현상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인도가 이제 시장도 좋고 워낙에 인구 성장도 좋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싸니까 좋은데 중국 블록에 이제 서서히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이쪽에 속하면 인도도 원유가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원유를 갖다가 공급받는데 이제 중국, 러시아 쪽에 쓰니까 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당장에. 근데 두 번째는 미국에서 제재를 하거나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국가로서 인도를 채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가 남태평양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대안적인 국가,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의 성장과 여러 가지 산업의 성장 여력들을 고민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미국하고 손잡는 행태를 보일 겁니다, 인도는. 근데 당장은 이제 중국 쪽 블록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블록화 양상 속에서 우리가 인도의 어떤 힘을, 경제적 힘을 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블록화되면 될수록 거래 비용도 늘 거고요. 아무래도 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거의 그 슈퍼 저물가 이거는 다시 오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특정 A라는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 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싸게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싼 인건비와 싼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이제 만들면서 싸게 만드는데 그걸 이제 서서히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7 수출 금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G7 국가한테 이제 러시아가 아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협정을 다 되돌리겠다 그러면서 흑해 협정을 통한 이제 곡물 수출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자존감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국가적 에고이즘입니다. 다 이제 자존감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쪽에서 이제 서방 블록하고 러시아 쪽 중국 블록하고 서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면 패러다임 자체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의 장기 10년의 어떤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빵, 라면 이런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필수적인 제품들도 많이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준이 막연하게 정해놨던 뭐 타겟 인플레이션 2%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 경험칙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타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에 하나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를 해서 트럼프가 된다면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합리적인 정책을 이끄는 이제 공화당이 주류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물가 범위를 갖다가 높여야 되는.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2% 물가가 기준이 돼버렸던 게 이런 형국이 되니까 계속 그 이슈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스웨덴에서 그 재무장관이 2% 물가를 언급하면서 이게 유럽으로 퍼지고 영국으로 퍼지고 그게 미국으로 왔거든요. 사실 스웨덴의 그 당시에 2%라는 기준이 이제 노동의 성장률이나 인구 성장률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어떤 적정한 금리를 선정한 거라서 이게 사실 옛날 기준은 맞습니다. 페드도 그 다음에 ECB도 왜 2%가 기준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은 스웨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넘어온 거거든요. G7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되겠죠.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변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이 내년 초에 극심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 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록화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계속적인 교역의 감퇴가 첫 번째 예상되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우리 롤링 리세션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터지는 그림을 보면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로 하면서 되게 안 좋았었고 두 번째 금융 사이드가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까지 제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세 번째 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씩 약한 고리를 한 번씩 터트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이제 반등도 나고 그러니까 이 지수는 심리나 경제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ISM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패턴은 우하향을 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다. 지수와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그 다음에 ISM 같은 여러 지수들. 그러면 내년 초에는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고용의 디스매칭으로 인해서 고용이 괜찮고 서비스업이 괜찮은 부분이 미국의 가게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제 실질소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질소득이 아직까지는 플러스인데 이 숫자조차도 0에 가까워지거나 일단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줄어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미국 가게 같은 경우는 자산소득도 벌고 그다음에 임금소득도 좋지만 중요한 부분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의 사회 이전 소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지 지출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보장 서비스 그리고 뭐 헬스케어, 메디케어 이쪽인데 이쪽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것까지 줄어들면은 본격적으로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도 좀 반응은 좀 세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원론적인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 흐름과 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만큼 뭐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크래시가 오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할 여력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를 내려가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그건 단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무조건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연맹 국가들한테 이제 투자 압박을 하면서 간접세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제는 지킬 것 같고 이제 발행 시장인데 이제 결국 지금 이제 부채 한도를 올려서 그들이 벌어들이지 못하는 돈들을 결국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부채를 발행해서 또다시 빚으로 이제 예산을 갖다가 마련을 할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국채를 매도하면서 어쨌든 중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것이냐. 두 번째는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냐. 그다음에 유럽도
어느 정도는 동참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인데 연준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QT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권 자산을 갖다가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준다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로 테이퍼링을 서서히 한다고 한다면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풀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그게 이제 국가를 돕는 예산을 돕는 일이니 금리 고점을 우리가 올해 결국에 맞이한 다음에 갑작스러운 인하 이런 그림보다는 좀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라는 변수가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수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다음 달에 미국이 한번 올리고요. 그 이후에 또 쭉 유지하면서 그 가능성은 이렇게 봅니다. 네. 한번 올려놓고 계속 볼 겁니다. 근데 블록 이슈가 또 강화가 되면서 전년비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물가가 서서히 낮아지는 건 맞는데 작년도 여름 이후부터 에너지 쪽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돼서 또다시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의 관건입니다. 네. 중국이 결국에 러시아와 원자재 관련 국가들과의 결집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에너지나 금속 관련되는 원자재 가격이 또 한 번 이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서서히 낮아지다 다시 약간의 리바운드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완전 끝은 아니라 두고 보다가 쇼크가 올 때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진이 있어 보인다. 미국 신중은행이 물론 이제 뭐 듀레이션이 안 맞고 뱅크런이 조기 일어났기 때문이긴 하지만 멀쩡하다가 한 번에 망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한 고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결국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까요? 그렇게 되려면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투자하고 소비 사이드가 같이 한꺼번에 확 추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경제 살리려고 어떻게든 투자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이 한국은 또 일부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주식 투자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미국보다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시장하고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은 돈이 더 부각이 되고 투자 문화의 영향도 있겠죠. 20년 거치면서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성인들의 그 계좌 발급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돌고 있는 돈 자체가 다른 나라의 빚, 가계부채나 빚들의 연착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한 비율로 보면 서서히.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착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중에 노는 유동성들이 많으니까 언제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위험 투자로 주식시장 자체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돈이 많은 세상이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만큼 유동성으로 뭔가 해소하려는 전 세계적인 정부의 어떤 노력들의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있고 그런 와중에 돋보이는 성장성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거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제 원론적으로 그게 안 맞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현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해지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된다. 그전에는 제가 금을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현금으로 해지하십시오. 채권 시장을 살려놔야 미국도 발행 시장이 좋아지고 발행 시장이 좋아야 또 지금 재정 적자인 상태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쪽을 하반기 쪽에는 좀 집중해 보시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국채를 뭐 매도하면서 이렇게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매도하니까 미국 국채는 붕괴가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아직도 전 세계 연기금들이 다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G7 국가들은 무조건 1위가 이제 미국채 기준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자국채하고 그러니까 자국 JGB하고 그다음에 미국채가 가장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 빠지는 만큼 어떻게든 그거를 대체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연준의 역할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바이든 정부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연맹국들한테 더 이제 이런 채권 매입에 대한 어떤
의지와 그 여력을 갖다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한 국가가 빠진다고 해서 미국체가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